자동차 메이커와 배터리사와 충전소 내지는 정유업체 간에 뭔가 좀 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가 뭔가 하면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그 밸류체인에 누군가는 전기차가 확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로 이렇게 커질 거야. 그러면 다 손을 대겠죠. 자동차 회사에서는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배터리 많이 실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또 배터리 많이 실려면 패키징 공간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셀 메이커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너희가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셀 메이커도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단 말이죠. 그럼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 확실히 배터리 소재는 열화가 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면 충전소가 도처에 있고 300마일 가는 차인데 100마일이 남아도 염려를 안 하게 되면 OEM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리해서 패키지 손해보거나 가격 올라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배터리를 많이 실을 이유가 없고 셀메이커에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선순환이 돼야 되는 그 구조에서 지금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면 어딘가에서는 지금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느 한 그 스테이크홀더의 밸류체인의 스테이크홀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 과거에 한때 뭐 그런 연합해서 뭐 충전소도 어디랑 이렇게 협업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될 거라고 보세요? 자율주행이 요즘에 뭐 이제 SDB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SDB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OTA를 통해서 정보 받고 뭐 그 업데이트하는 게 쉬워지고 AI 비서도 얘기가 나오고. 근데 결국 SDB의 그 핵심은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봐요. 예. 다른 거는 사실 굳이 SDB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이미 실현 가능한 것들도 많고 뭐 많은 것들은 그냥 하드웨어 가지고 커버가 되잖아요. 뭐 시트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오디오 같은 거 조작하는 거는 굳이 뭐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종속될 필요가 있나. 근데 자율주행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자율주행에서 요즘에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또 테슬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FSD를 버전 13, 13.2를 장착한 차를 운행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시간에서 뉴욕까지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뉴욕 시내를 돌고 왔다 갔다 할 때 본인이 운전한 건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테슬라의 FSD는 비전만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레이더도 안 씁니다. 라이다는 물론이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수준은 이제 2 플러스 2.5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앞으로 자율주행은 뭐 레벨 정말 4까지 간다. 그러면 굉장히지 않을까요? 근데 레벨 4라는 게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레벨 3나 레벨 4냐가 이제 규제적인 측면이 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책임을 네. 누가 지느냐의 네.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레벨 2 플러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책임은 안 지겠지만 사실은 엔드 투 엔드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2 플러스 가지고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고. 그러니까 진짜 레벨 4가 되긴 되는데 레벨 4가 이름을 되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회사가 져야 되니까 고도화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그거를 규제적인 측면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레벨 4면 어쨌든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뭐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이제 웨이모도 그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도 작년에 뭐 10월, 11월 이때 그 로이터에서 그런 걸 보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상용화를 하고 있고 뭐 구독자가 있고 시범 운행을 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웨이모는 아직도 라이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그래서 웨이모도 잘 하고는 있으나 방향 자체가 상용화가 될 경우를 가정을 하면 테슬라를 당연하기는 어렵죠. 가격적인 문제로. 네, 네. 그 얼마 전에 사고를 좀 이렇게 시뮬레이트해서 뭐 안개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을 했던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었는데 그것도 그 어떤 유튜브 채널 국내 그 전문가가 분석을 한 거 보니까 라이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 주제는. 근데 그 라이다 업체에서 그 홍보를 하고 후원을 했던 것 같다고. 네. 근데 실제로 그 운전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FSD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하다못해 그 현대차 HD만 쓰더라도 너무 좋던데 그냥 그거 하면 운전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뭐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노아 그 내비게이션 어시스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찍으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걸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SDV의 꽃이 자율주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SDV의 시작이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는 거가 네. 문제가 아니고 네. 한번 여기서 좀 어시스턴트를 좀 잘하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사람은 절대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1등 언제 합니까? 못합니까? 전기차라서 물량 갖고 어렵지 않을까요? 물량 갖고 네.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성에 워낙 꽂혀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잘 안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개의할까 싶은 것도 좀 물음표이긴 한데 그래도 한 1년 그 정부회라고 뭐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오너 리스크는 테슬라는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은 유럽이나 여기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반대하는 그런 기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게 좀 정치적으로 사그러들고 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관세 정책이 조금 완화돼서 다시 조금 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이럴 때 되면은 테슬라는 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뭐 좀 옵티머스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네. 많잖아요. 그 재미있는 게 그 제가 아까 테슬라가 좀 제 판단이나 상상을 넘어간다는 그 표현을 비슷하게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휴머노이드 지금 말씀하신 그 뭐 테슬라봇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지금 사람이 공장에서 작업하는 그 현장을 로봇가 대체를 하겠구나.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그러니까 인체공학적으로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그 뭐 얼거노믹스라고 하는 휴먼 팩터가 같으니까. 근데 또 하나가 화성을 갈 때는 사람이 작업장에서 먼저 들어갔다가 로봇가 대체하는데 화성 갈 때는 휴머노이드가 먼저 간다네요. 먼저 가야죠. 먼저 가서 거기에 맞게끔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된다는. 제가 들은 바로는 저도 놀랐는데 굉장히 지금 진심이래요.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거 뭐 하려고 해도 결제 올리면 안 해주니까 네. 이거 화성같이 무중력 상태 뭐 이런 데서 하려면 헤드램프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개발비 좀 주세요. 그럼 사인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타이어를 네. 개량을 해야 되겠는데 화성에서 쓰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해준다는 거고. 화성 프로젝트야 오케이 결제 뭐 다. 야, 신기하다.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이 테슬라가 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지만 또 잘 해온 게 있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화성 갈 정도의 그런 여력이 있으면 바다 밑을 개척을 하지 뭘 굳이. 그 배터리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신기한데 네. 유럽이나 미국은 왜 그렇게 배터리를 못할까? 그게 있고 네. 우리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힘든 거는 먼저 말씀드린 중국 때문에 힘들죠. 중국이 후발주자인데 우리도 사실 일본을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쵸. 파나소닉 같은 데를. 근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또 그 굴기 힘입어가지고 이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CATL도 저는 방문을 했는데 제가 갈 때는 2017년에 지금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워낙 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되는 이거를 너무 단시간으로 봤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우리 노스볼트 같은 회사. 근데 지금 ACC라는 기업이 또 있잖아요. ACC 그 오토모티브 셀스 컴퍼니라고. 거기는 이제 벤츠하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스텔란티스하고 프랑스의 사프트 세 개 회사가 투자해서 만든 조인트 벤처인데 뭐 문제 많습니다. 거기는 제가 다 얘기는 못 드리는데 지금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도 저는 이제 직접 제가 관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면 배터리 알기를 좀 우습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환경차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한 3년 돈 때려박아서 하면 할 수 있겠거니 그런 거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처음에 믹서, 쿼터서부터 스테커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이 맨 앞에 중요하고 그 민감한 장비들은 또 한국 거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태킹하는 장비나 어떤 데는 노스볼트는 거의 다 우시 리드 걸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한국산으로 교체하고 이런 그 해프닝도 있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중국 기업이 우시 리드가 와서 홍보를 할 때는 CATL이 자기네 최대 고객이잖아요. 뭐 실제 그렇고. 근데 CATL은 그렇게까지 품질 문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CATL은 내부에 그거를 핸들할 수 있는 그 튜닝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오지만
자기네가 맞게 조율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 없는 회사들이 같은 회사 제품을 사오면 못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아까 좀 설명 주셨던 것처럼 OEM들이 보통 협력업체들 시키니까 예전처럼 그냥 이게 안정화돼 있을 때는 야, 좀 만들어 와봐. 그럼 갖고 오면 여기 네. 전문가들이 보고서 네. 대충 적당히 합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선 얘도 그 장비를 만들면서 완벽한지 잘 모르겠고 그럼요. 사는 사람도 그걸 네. 잘 모르니까 네. 받아서 돌리는데 안 돌아간 거고 네. CATL은 이쪽에 배터리 전문가니까 장비 갖고 왔을 때 이 네. 장비를 어떻게 개량해서 써야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유럽은 이렇게 보다가 쟤네 하네 그래서 야 그 장비 좀 갖고 와봐요 그래서 그런 해보니까 안 거죠. 돌아가는 네. 거고 네. 저 다른 얘기지만 그 모터 얘기 재밌는 얘기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네. 2022년 이때 그 아이오닉 5하고 EV6가 나오잖아요. 이제 현대모비스 전동화 비유해서 사업부에서 그 모터를 이제 만들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처음엔 굉장히 쉽게 봤어요. 그 모터가 그 헤어핀 디자인이라고 하는 효율이 가장 좋다는 그 새로운 이제 디자인을 시도를 했단 말이죠. 설계 도면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구리선을 이렇게 굽혀서 그 아주 잘 자라게 있는 그 슬롯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꼽아야 되는데 구리가 이렇게 굽혀놓으면 그대로 있나요? 다시 원형으로 복귀하려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미케니컬하게는. 그 스프링백이 생기는 게 모터만 설계하는 사람들은 재료나 기계에 관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전기장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 문제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딱 굽혀놓으면 그게 있어가지고 여러 개를 꼽아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벌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거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계산했던 계산치랑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에 몇 달 동안은 생산 목표량이 몇 분의 1밖에 안 나왔고 굉장히 그때 뭐 그룹 전체가 그때 이태리 회사 어디 아트옵이라고 하는 네, 기억하시는군요. 현대차가 자꾸 아니라고 막 우겨갖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지금 뭐 다 있는 거 다 알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좀 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그 헤어핀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모터를 제일 잘하는 데는 현대차 그룹일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때 그 이태리 기업의 제품을 썼는데 설비를 했는데 안 되니까 더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 안 되니까 또 독일 거 들여오고 일본 거 들여왔거든요. 그 이제 저희 인력은 그걸 다 봤죠. 그룹의 생산 기술 인력들이 다 봤고 재미있는 거는 그 3사끼리도 이제 서로 상대방 기술들을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열려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두 차종이 저희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저희 그 당시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사업부 인력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전 세계에 이 헤어핀 디자인에는 기여를 많이 한 인류의 기술 진보를 만들어냈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결국 보니까 구리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 스테이터에 들어가는 코일을 만들 때부터 이 나중에 기계를 다 튜닝할 때까지가 사람 손을 정말 많이 타더라.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이 구리 코일의 그 회사마다 또 만드는 거에 따라 강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리 코일을 만드는 게 번호가 1번부터 10번, 기계가 1번부터 10번이 있다고 치면 여기를 처음에 몇 미터를 끊어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물성치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그럼 2번 기계로. 모터인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 제품인데.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헤어핀 디자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부에서 받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대차가 그때 EGMP 홍보하실 때 그 얘기 하실래 저것도 남의 기술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마치 자기 기술이냐 홍보하는 거 아니냐 약간 저는 이런 논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그때는 남의 기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부사장님이 그 헤어핀 만드는 거 그 원래 기술 갖고 있는 애도 못할 거라고. 현대차가 훨씬 잘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뭐 남의 거 받아다 쓴다라는 거를 폄하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를 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노하우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이제 아까 제가 경영진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배터리? 이거 시간 걸리던데. LG랑 SDI가 그 유럽에서 공장 짓고 1공장에서 2공장 지을 때 똑같은 부품 갔는데 2년 넘게 걸리잖아요. 안정화시키는데. 그 미국 공장 갈 때는 헝가리 공장에 있던 사람들 다 글로 보냈다면서요. 그 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중국에서도 가야 오고, 된다고. 예, 헝가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 장비조차도 기계 장비조차도 그렇게 누가 튜닝을 하는가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태리 엔지니어도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가 휴가를 못 가게 그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본사에다 연락해서 이 친구 꼭 있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떨 정도인데 문제는 배터리는 더하죠. 그건 또 화학 제품이니까 그쵸. 계산치 갖고 다 안 나오는 것들이 있죠. 사람 손 많이 탑니다. 장비도 많이 타고. 근데 그걸 최소한 경영진들이 알면 뭐 미리 대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두 가지예요. 기술 개발하는 거는 여러 개 굉장히 많은 샘플을 단기간에 해보든가 예. 아니면은 적은 수의 샘플을 오랜 기간 똑같잖아요. 효과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작은 투자와 작은 그런 그 인풋 가지고 아웃풋을 내라 그러면 그건 뭐 결과가 안 나오죠. 아니면은 조작을 하겠죠. 된 것처럼. 조작을 하겠죠. 근데 제품 막상 나오면 뭐 그때 가면 이제 그건 상품 기획이 잘못됐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현대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글로벌 2위가 된다고. 네. 근데 과연 자동차 산업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우리가 한때 이른바 이제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랬죠. 온갖 구라들을 치고 다녔잖아요. 네. 이게 사무실 다 임대로 떨어질 것이다. 네. 뭐 바퀴 달린 사무실인데 사무실이 네. 뭐가 필요하냐? 네. 야 피자집이 왜 필요해? 차에서 피자 배달하면 되지. 네. 그러다 뭐 도로로만 다닐 필요 있냐? 비행기도 네. 날아가고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요?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성향, 그런 그 도전과 보수적인 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그냥 우리가 되는 것만 하면 절대 발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차, 뭐 항공 택시, 그 UAM 이런 것들이 뭐 그때 봐서도 저게 금방 될까? 왜냐하면은 그 프로펠러 같은 거에 소음, 그 슈라우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럼 모터나 배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목표치가 없으면은 도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챙겨야 되는 조직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무한정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자동차는 뭐 과거에 이제 60, 70년대 우리가 만화로 봤던 모습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현실화된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그 조직에서 누군가는 좀 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질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다시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자동차를 그 안 한 거는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건희 회장님이 바퀴 달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삼성이 자동차에 한번 투자했다가 좀 손실도 많이 보고 뭐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근데 제가 2012년, 13년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계기로 만약에 삼성이나 LG가 자동차 사업에 들어오면 현대가 어떨까? 위협을 받을까? 이걸 한번 그 조사를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삼성그룹이 자동차에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 있죠. 네. 삼성 전기에서 모터 있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만이 없었을 때지만 나중에 하만도 생기고 그리고 카메라 그 삼성 항공이 이제 테크인으로 바꾸고 나중에 하나로 아마 제가 넘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는 카메라나 센서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반도체, 소프트웨어, 뭐 OS도 했으니까 거기에 뭐 배터리.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현대차보다 많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차도 뭐 닛산하고의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뭐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결론은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오면 골치 아프겠다가 사실은 제 결론이었어요. LG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도 다 있잖아요. 그 실내 칵핏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서부터 뭐 배터리, 모터, 마그나가 이제 모터를 또 GM에는 또 팔기 때문에 근데 15년, 14년부터 모터 사업도 없어지고 거기에 카메라 이런 것도 이제 다 매각하고 철수하고 그때도 보험도 있었잖아요. 삼성 화재도 보험에 있으니까 그런 굉장히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만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과거의 자동차 사업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제
제가 보기엔 거의 백지화된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한 게 아까 말씀하신 샤오미나 화웨이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웨이나 샤오미는 그런 어떤 인프라라든가 수준으로 볼 때 삼성을 따라갈 회사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보면 그때 역사라는 게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도 합니다. 그때 삼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성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참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한 2010년대 초반에 삼성이 그 애플의 모바일 AP도 납품하고 랜드 플래시도 납품하고 거기에 파운드리도 직접 하고 거기다 경쟁 상대로 스마트폰도 직접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 모바일 시대를 열었던 게 삼성인데 그럼 모바일 시대를 열어갖고 이제 전성기를 쫙 누렸던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 그러면 2015년 그 경에 뭔가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한 무엇인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동차 생각은 못 해봤는데 자동차를 거기다 끼워 넣어도 그러면 이제 화웨이 같은 회사가 저는 돼 있을 수도 가능하지 있겠네요. 않았을까. 그냥 엔진에 비해서 전기차 쪽은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보니까 제가 16년에 테슬라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임원들은 다 디트로이트 출신이에요. 네. 그때 테슬라가 많이 됐을 때가 정착돼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디트로이트 같으면 이런 차 못 만듭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철학이 다른 거예요. 철학이. 어느 자동차 회사가 원형 배터리를 7천 몇백 개를 차에다 넣겠어요. 그걸 막 직렬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때 품질 수준을 보면 이 팬더하고 이 트렁크라든가 이 후드나 이런 거에 도어 사이의 갭 단차가 절대로 일반 자동차 메이커의 품질 저지금 통과 못 시킵니다. 그럼.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 밑에서 도로에서 돌 튀고 해서 화재도 나고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차를 이 레거시 OEM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어쨌든 밀어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하여튼 거기 있는 분들이 이게 실리콘밸리니까 이렇게 만들지 자기네 같으면 이렇게 못 만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철학이 다르다는 게 그때 이제 제가 놀랐던 거는 앞에 그 엔진룸을 여는데 이게 공간이에요. 프랑크라고 하는. 저는 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렇게 뜯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가 모형이 있었는데 모터 양쪽에 이제 그 2개 인덕션 모터였겠죠. 그 2개 이렇게 조그만 거 있고. 근데 그 내부를 타보니까 제가 그때 시운전도 해봤는데 제 기억에는 그 버튼이 2개 있었어요. 하나가 이 비상등 버튼하고 하나가 이 글로브 박스 여는 2개인가 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태블릿이 하나 있으니까 야 역시 얘는 첨단을 달리는구나. 그걸 물어봤더니 첨단을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원가 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 하드 버튼을 스위치를 하나 만들려면 다 금형을 파야 되잖아요. 그 돈 아끼려고. 그게 그 사람들의 발상의 시작이었고 테슬라 3 때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 이거 없앴죠. 클러스터를. 그거 알아봤대요. 자기네가. 그 법규에 저촉이 안 되더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한데 의외로 그런 걸 갖춰도 못하고 전기차 시장의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될 기타 분야? 기타 분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배터리 시장에 배터리 지금 우리 3사가 당면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개 한 30기가, 35기가와트아워 정도의 공장을 건설합니다. 하나당.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한 4빌리언. 요새 환율을 치면은 6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아마도 평균적으로 전 세계의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계획을 이렇게 줄이거나 취소한 게 작은 데는 30%, 많은 데 7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반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그 투자한 거를 어떻게 그 매몰 비용을 회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조인트 벤처는 이제 50대 50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OEM도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 안 줄라 그러겠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은 한데 일단 재정적으로 볼 때는 특히 투자액이 큰 그 배터리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그 계약할 때 또 이미 이제 기존에 계약돼서 설비가 가동되고 있는 이런 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니까. 네. 굉장히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보고요. 진짜 부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진짜 현실적이야. 네. 그 굉장히 얘네 돈이 없다. 제가 R&D만 할 때는 전혀 이런 걸 계획을 안 했는데 이 사업부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 때는 진짜 유동성 관리 엄청 중요하죠. 거기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포드가 2008년에 위기 때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현금 유동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얘기로 이제 주행거리 확보 그런 거죠. 전기차의 경우에. 그럼 또 이제 충전소가 중요해질 거고. 그러면 오히려 자동차 메이커와 배터리사와 충전소 내지는 정유업체 간에 뭔가 좀 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독스가 뭔가 하면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그러면 그 밸류체인에 누군가는 전기차가 확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전기차로 이렇게 커질 거야. 그러면 다 손을 대겠죠. 근데 솔직히 다 손 댔다가 물렸잖아요. 근데 충전소는 뭐 그렇게 많이 생겨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충전거리,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은 배터리 많이 실는 게 제일 좋은데 그쵸. 값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걸 줄이고 또 배터리 많이 실려면은 패키징 공간에 제한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셀 메이커에다가 요청하는 거는 너희가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셀 메이커도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과거 같으면은 뭐 배터리에 한 20에서 80% 쓰던 이런 그 SOC의 그 윈도우를 지금 3%에서 97%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급속 충전을 하다 보면 확실히 배터리 소재는 열화가 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면 충전소가 도처에 있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뭐 300마일 가는 차인데 100마일이 남아도 염려를 안 하게 되면 OEM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리해서 패키지 손해보거나 가격 올라가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배터리를 많이 실을 이유가 없고 셀메이커에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 그 구조에서 지금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면 어딘가에서는 지금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뭐 어느 한 그 스테이크 홀더의 밸류체인의 스테이크 홀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고 과거에 한때 뭐 그런 연합해서 뭐 충전소도 어디랑 이렇게 협업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국내 환경차 혹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지만 지능형 자동차라는 용어가 있었죠. 그 정부 주도 과제가 굉장히 유효했어요. 네. 그 정부가 이렇게 끌고 가면서 기업체, 개발자들, 유저들 그리고 학교, 연구소가 다 붙어가지고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수소차든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나올 때 기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그런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를 막론해서 그렇게 관련돼 있는 그런 조직들, 뭐 기업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시 한번 좀 현실성 있지만 좀 공격적 이런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로 현실적이지만 네, 뭐 애매하게. 그러니까 배터리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행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 근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좀 서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배터리사와 OEM이 차량 플랫폼에 맞춘 배터리 설계를 공동 개발하든가 최소한 정부나 충전소는 충전업체는 사이드로 넣더라도 이 OEM과 배터리 사이는 회사 사이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협력이나 연합이 잘 돼야 전기차가 좀 다시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산업이라는 얘기에 굉장히 큰 기대도 있지만 부사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사실 뭐 배터리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안전도를 높이는 건 어쩌면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도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도전적인 목표를 또 가져가야 되는 거고 와 이게 진짜 이러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일들을 좀 현대차에 계시다가 이제 또 미국 생활 오래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에게 아니면은 자동차 산업을 바라보는 우리 꿈나무들 혹은 여기에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많은
네. 기업과 정부의 리더십들 네. 거기다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좀 어떠실까요? 너무 크게 부담을 주시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폭스바겐 예를 잠깐 들면 그 폭스바겐이 거의 망하겠다고 싶었던 리비안에 투자를 하죠. 아, 그쵸. 굉장히 큽니다. 이게 5 빌리언이니까. 근데 폭스바겐이 원하는 거는 리비안의 사실은 SDB 쪽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고 그런 자율주행에 그런 그 많이 몰두해 있는 회사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게 뭐 폭스바겐이 하이엔드 브랜드에다가 그 차를 적용하겠다 기술을 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너무 넓게 벌리지 말고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폭스바겐이 리비안을 통해서 전기차를 이제 거기에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이 지금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제한된 인력, 제한된 그런 그 소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큰 기업도 한꺼번에 이거를 전부 벌려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걸 할 거냐? 근데 지금 경우에는 저는 좋은 거 남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잘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경우에 지금 굉장히 LFP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LFP. 지금 한국 기업이 LFP를 이제 개발해갖고 쫓아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늦었어요. 네, 중국이 이미 너무 앞서 나가고 있고 유럽 시장은 많이 장악을 했고 근데 LFP가 필요한 그 큰 두 가지의 이유는 하나는 안전하다는 거, 하나는 가격이 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드니켈도 대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LG나 SK는 미드니켈 가지고 개발을 해왔고 올해 삼성 경우에는 이제 NMA 같은 NMX 계열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집중을 해서 더 개발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중요한 거는 그거를 홍보를 잘해야죠. 홍보는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 OEM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죠. 아, 홍보 우리가 이게 채택을 하도록 해야 되니까. 네, 이 LFP도 뭐 좋은데 우리가 만드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있지 않으면 자꾸 OEM 요구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M이 요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늦고 그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자동차 부품사에는 그 자동차를 아는 그런 경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회사에는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포진을 한다든지 해서 자동차 OEM이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아내고 대응을 하고 만났을 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게. 이 정도까지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중국 회사들이 그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딱 떠올랐던 생각이 그 애플과 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나는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그거보다 앞서서 오히려 삼성에서 모바일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메모리를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나중에 모바일 폰의 시대가 오면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에서도 모바일의 시대가 온다는 걸 공감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나는 사실 모바일 폰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메모리는 그 메모리는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작용하는 거를 그래서 협업을 하면서 딱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그전에 황창표 회장님한테 한번 들었었거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제품을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선제 대응을 하면서 그 다음 판에 그렇죠. 그냥 점유해버리는 장악해버리는 그런 힘. 항상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앞서 나가고 그 자기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거를 누가 쫓아오든 다 하나 앞에 있으니까 그게 뭐 추격차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되게 어쩌면 막 공상과학 소설 같은 느낌들도 좀 있었거든요. 뭐 미국의 뭐 미중 패권 경쟁, 뭐 로봇 얘기하고 뭐 화성 가고 자율주행 되고 뭐 가격 덤핑 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냥 뭐 자동차 산업이 뭐 이렇게 도대체 뭐 뭔 의미, 자동차를 분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후라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자동차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R&D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때 한 발 더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좀 들으니까 참 어쩌면 혼란스럽다,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어쩌면 잘못된 얘기 같기도 해요.
그게 핑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뭔지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그게 아니라 그 기회죠, 어떻게 보면. 잘하고 네. 있는 것에서 네. 오히려 기회를 찾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또 기회가 많은 거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좀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느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넘어가가지고 이제 끝내려 그러는데 자꾸 저는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자꾸 여쭤보려고 그러는 네, 건데 네. 아니 폭스바겐은 네. 거기가 그 SDV 한다 그래가지고 엔지니어 뭐 10,000명인가 20,000명인가 뽑아갖고 그렇다 그러죠. 네.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뭐죠 무슨 야드 네, 자회사 네. 만들어갖고 뭐 조 단위로 투자한다고 네. 한참 그러더니 엔지니어도 막 왕창 또 자르더니 네. 또 리비안 투자에서 배우려 그러는 게 SDV래. 도대체 그동안 뭘 한 거야? GM도 지난해 말인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루아침에 1,000명 내보냈어요. 그쵸. 네. 그때도 크루즈 자회사 크루즈,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거기서 네. 뭐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늘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안병기 스텔란티스 전 부사장님과 얘기 나눴고요. 뭐 한동안 한국에 계시죠? 아마 2주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있다 또 나가세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컨설팅 펌을 하나 차린 게 있어서 네. 네, 뭐 여러 가지 보기도 해야 되고 뭐 지난 어느 기간 동안은 굉장히 여행 다니느라고 재미있었는데 네, 또 다음에 제 인생의 넥스트 챕터를 한번 고민을 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책은 또 그 자동차 관련한 책은 쓰실 네,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뭐 금년 중에는 출간할 계획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 네, 있고 네. 나의 욕심 내려놓고 또다시 도전한다라는 책이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광고까지 감사합니다. 읽어보시면은 이 책은 저는 안 읽어봤고 이건 네. 읽어봤는데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 순간순간 킥으로 그 자동차의 역사가 제가 좀 뭐 담겨. 겪었던 에피소드들. 네. 그러니까 나름 현대차가 좀 폐쇄적인 조직이라 네. 그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좀 엿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책에 저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안병기 부사장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이었습니다.